네, 저번 시간에는 아노바에 대해서 저희 배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카이 제곱이라고 해서 카이 스퀘어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관 분석, 그리고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 검사 내용 자체가 좀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카이 제곱 검증이라고 하고요. 카이 제곱 검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적합도 검증이랑 그리고 독립성 검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상관분석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단순 회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상관분석에서 출발을 해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값도 똑같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상관분석은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모르지만 단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존재하고 종속변수가 존재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저 카이 제곱 검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평균치를 가지고서는 두 그룹을 비교를 하거나 평균치를 가지고서는 세 그룹을 비교하고 그랬었잖아요. 이해되시죠? 저번 시간에 아노바도 평균치를 가지고 세 그룹을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평균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비교를 하고 싶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것을 비모수 통계라고 하거든요. 즉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통계 기법이 아닌 거예요. 카이 제곱 검증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왜 우리 저번 시간까지 아노바라든지 T테스트 할 때 이거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펴봐야 돼요.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쵸.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라야 된다. 그쵸. 그리고 또 분산 동일성. 그리고 그 각각의 그 개체들이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등과 같은 경우 가정이 있었잖아요. 통계적 가정이. 근데 이제 카이 제곱 검증부터는 우리가 평균치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모수 통계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그 예전의 가정이 만약에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른 통계 기법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비모수 통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 제곱 검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평균치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사용을 하는 건 빈도예요. 빈도. 상대적인 빈도. 아니면 비율.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두 집단을 비교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선호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A하고 B. 그래서 A가 좋으면 여기다가 하고 B가 좋으면 여기다 선택하세요 라고 했는데 다 한 다음에 개수를 센 거예요. A를 선택한 사람의 숫자와 B를 선택한 사람의 숫자. 그러면 그게 빈도죠. 그 빈도를 가지고서는 두 그룹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빈도값이 있잖아요. 그 빈도값이랑 같이 비교를 하는 것. 이걸 이제 카이 제곱 검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설에서 설정된 기대되어지는 빈도와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거기에서 빈도값을 계산했을 때 그 빈도가 어떻게 다른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있다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적합도 검증이랑 독립성 검증이 있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지는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적합도 검증부터 볼게요. 예를 제가 이게 M&M을 예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수업을 할 때. M&M 예로 제가 드리면 M&M 이렇게 딱 까시면 색깔이 5개가 다른 M&M이 다 나오잖아요. 제가 어느 날 막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색깔이 똑같은 개수로 다 들어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봉투에 모든 M&M 봉투들이 다 똑같은 개수로 파란색과 녹색과 빨간색과 노란색과 오렌지색이 똑같을까라는 정말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카이 제곱 검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서치 퀘스천을 보면 M&M 봉지에 각 색깔이 동일하게 들어있는가? 그래서 M&M 봉지를 하나 자판기에서 딱 뽑아가지고 뜯었는데 그리고 나서 M&M을 색깔별로 제가 구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세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빈도수를 지금 잰 거죠. 빨간색은 몇 개, 오렌지색은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카이 제곱 검증을 하려고 했었을 때 처음에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제 가설은 뭐냐면 5종류의 색깔이 같은 비율로 봉투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연가설을 보시면은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죠. 이 P가 가리키는 거는 프로포션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P를 썼어요. 근데 P 말고 원하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 빨간색이었으면 P 빨간색이 5분의 1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5개의 종류가 있잖아요. 5개의 종류니까 이게 다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면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P1은 5분의 1이고 P2도 5분의 1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립가설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의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하나는 같지 않다. 즉 이거와 같지 않다. 즉 똑같이 M&M이 들어가 있지 않다. 색깔별로.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고 싶을 때는 우리 카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카이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우선 우리가 가설 설정을 했어요. 지금 이건 한 가지 예였고요. 이거 지금 제가 M&M은 제가 다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다른 예를 또 드리고 싶었던 거 뭐냐면 이걸 가지고선 쭉 제가 SPSS까지 돌리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PPT에. 이제 이거 얘는 뭐냐면 어떤 회사에서 치즈를 이제 팔기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치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하고 싶은 거죠. A, B, C 세 종류의 치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선호도가 제일 높은지를 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왜 우리 어떤 무슨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스티커 붙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먹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한 걸 봤더니 84명의 참가자가 있었고 각각의 종류별로 이런 빈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선 누가 어디 부분에 선호도가 있는 건지,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검증을 하고 싶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가설, 치즈의 종류에 따라 선호도는 같을 것이다. 그럼 가설을 어떻게 세우죠? P1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가. 자, 카이 검증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관찰한 값과 그리고 기대되어지는 값을 비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윗부분을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표본을 통해서 얻어지는 빈도값이에요. 근데 기대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가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설이 뭐였죠? 선호도가 다 같다예요. 그러면 빈도값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대되는 값이에요. 즉 이제 카이 검증은 이 관찰값과 기대되는 값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얘네 둘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걸 보는 게 바로 카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요. 우리 첫 번째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관찰된 빈도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다 같죠. 지금 다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이를 계산을 하고 그 차이를 제곱을 한 후 기대되어지는 값으로 나누면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값을 다 더하면 이게 바로 카이 값. 이 표본에서, 이 연구에서 계산된 카이 값이 됩니다. 우리 계속 t-테스트나 아노바나 이런 거 했었을 때 이 통계적인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우선 카이 값이든 t 값이든 f 값이든 계산을 한 후 임계치를 찾았죠. 우리 유의 수준에 따른 임계치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임계치와 비교를 해봐서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우리 연가설을 기각을 하거나 기각을 실패를 하거나 그거를 결정을 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저희는 유의 수준은 이번에 좀 0.01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자유도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유도는 카이-스퀘어는 종류, 카테고리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치즈가 몇 가지 종류였죠? 3종류였죠? 그래서 3-1이 2가 자유도가 돼요. 이 두 가지 정보로 책을, 보통 통계책 같은 경우를 딱 펴시면은 테이블이 나와요. 우리 왜 G 테이블 나왔었죠? F 테이블 나왔었고, T 테이블 나오고 그렇죠. 이것도 카이-스퀘어 테이블이 나와요. 이미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테이블을 보시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찾으세요. 우리 2였죠? 저쪽에. 그 다음에 우리 유의 수준이 0.01이죠. 그걸 찾아서 임계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의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랑 이 유의 수준에서의 임계치는 9.2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계치와 우리가 계산한 값과 비교를 해서 이게 기각 영역에 있는 건지 아니면 기각 영역이 아니라 수용 영역에 있는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 아까 계산한 값이 6.92였어요. 그리고 임계치 값이 9.21. 그쵸?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했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을 실패해요. 즉 뭘까요? 치즈 종류에 따라서 선호도가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아닐까요? 없다는 거죠. 우리 아까 연가설이 뭐였죠? 똑같을 것이다 였잖아요. 그쵸?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선호도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선호도가 다르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SPSS 어떻게 돌리면 되는 거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이 카이는 제가 이 지금 썼던 예를 가지고 SPSS에다가 값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치즈 종류. 그러니까 3가지 종류라는 게 더 있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빈도를 썼죠. 빈도값. 우리가 썼던 빈도값. 쓴 다음에 이게 지금 빈도가 20, 39, 25 이게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숫자, 인터벌 스케일처럼 우리 점수, 뭐 수학 점수, 영어 점수처럼 점수로 얘가 SPSS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점수가 아니라 빈도다, 숫자를 센 거다,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센 거다라는 것을 SPSS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데이터로 가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가중 케이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나와요. 그럼 가중 케이스에서 가중 케이스 지정을 하고 싶은 변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빈도잖아요. 그래서 빈도를 넣고 확인을 하시면 이제 SPSS는 이 빈도 값을 여기 적혀져 있는 이 숫자를 빈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실습 시간에 실습 조교 선생님이랑 친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 그 다음에 분석을 가시면요. 분석에서 비모수 검정에 가시면 여기 카이 제곱 검정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검정 변수를 뭐 올릴 건가요? 라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검정하고자 하는 변수는 치즈 종류이기 때문에 치즈 종류를 옆에다 놓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시면 결과값이 나와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결과값이 나와요. 두 가지를 가지고선 값을 비교를 해서 우리 연가설을 기각을 할 것인지 연가설 기각이 실패를 했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위에서 보면은 아까 카이 제곱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점수랑 똑같은 값이 저기 적혀져 있죠. 6.929 그거랑 임계치랑 비교하는 거.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유의 확률 보이시죠? 0.031 이 값이랑 우리의 유의 수준 값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유의 수준 값이 0.05가 될 수도 있고 0.0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큰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유의 수준을 0.05라고 잡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기각일까요? 아니면 기각이죠. 연가설 기각이란 말은 뭐예요? 치즈가 ABC가 선호도가 다를 것이다. 기각했으니까, 틀리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유의 수준을 0.01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이 실패되죠. 그러면 우리 결론이 어떻게 되죠? 선호도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선호도가 다를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네, 그 다음에 카이 검증에서 두 번째 검증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독립성 검증이라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딱
하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변수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그쵸? 예, 우리가 치즈의 선호도 즉 하나였었어요. 지금 우리 왜 아노바에서 1원 별량 분석, 2원 별량 분석 그거 기억나세요? 1원 별량 분석에선 변수가 몇 개였죠? 하나였죠. 2원 별량 분석부터 들어가면서는 변수가 몇 개가 됐죠? 2개가 됐죠. 이런 것처럼 독립성 검증은 카이스퀘어가 변수가 이제 2개가 돼요. 그래서 뭘 알아보게 되냐면 두 변수가 있는데 그 두 변수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때문에 독립성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변수가 독립적이다,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연가설이고 두 변수가 관련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대립가설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대학생들이 교과 과정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전공에 따라 달라질까라는 거를 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는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근데 이게 전공에 따라 다를 것이다 라를 보는 거예요. 즉 공학의 전공에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선호도 중에서 뭐 여기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과학의 전공에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선택 중에서 뭐 앞부분을 선택을 하든가 아무튼 두 개가 다를 것이다 라를 본 거예요. 지금 변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네. 그래서 아까와는 다른 게 하나 변수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연구자가 사람의 성격, 퍼스널리티, 내향인지 외향성인지 그거에 따라서 색깔 선호도가 다를 것이다를 본 거예요. 즉 사람의 성격인 외향인지의 그 여부와 색깔의 선호도 사이가 어떨 것이다? 무언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카이스퀘어에서 독립성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 테이블을 보시면 더 이렇게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향성. 두 번째는 외향성으로 나누어져요. 내향 집단의 사람들한테 색깔의 선호도를 물어보고 빈도수를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향성이죠. 외향의 집단의 사람들한테 색깔의 선호도를 물어보고 그리고 빈도수를 쓴 거예요. 즉 이거를 보고서는 내향인 사람과 외향인 사람의 색깔 선호도가 다를 것이다 를 볼 수도 있고 또 내향성인지 외향성인지에 대한 성격과 색깔의 선호도가 관련성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것도 볼 수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용을 하는 거는 카이 검증에서 독립성 검증을 사용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 관련을 해서 계속 제가 이제 얘까지 SPSS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연가설은 색깔 선호도와 내외향성은 관련이 없다예요. 두 개의 변수가 뭐하다? 독립적이다. 그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대립가설은 색깔 선호도와 내외향성은 관련이 있다. 어떠한 어소시에이션,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카이 검증이에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분포가 있고 그리고 표본을 하나 뽑아요. 그럼 그 표본 분포가 있고 그래서 이 기대 분포와 표본 분포를 비교를 한 다음에 기대 분포와 얼마만큼 같은지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 첫 번째 할 때 그렇게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변수만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되냐면 기대 분포는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독립적이기 때문에 기대 분포는 전혀 독립성이 없었을 때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요. 두 변수가 전혀 관련성이 없을 때 빈도수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 값을 계산을 한 후 표본을 뽑아서 빈도수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 기대 분포에서 표본 분포가 얼마나 정말 차이가 나게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기대 분포 이 독립성 검증 같은 경우도 앞에서 적합성 검증처럼 처음에는 표본수 값을 여기다 쭉 쓰고요. 그 다음에 기대되는 빈도수 값을 써요.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점을
차이 값을 계산을 한 후 제곱을 해서 기대되는 빈도수로 나눈 후 그것을 다 더하면 독립성 검증에 있어서의 카이 값이 나오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과 똑같이 자유도와 그리고 우리 유의 수준에 따라서 임계치 값을 찾아오죠. 그리고 임계치 값이랑 뭐랑 비교하죠? 계산한 값이랑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각 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수공 영역에 있는지를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예에서는요, 우리의 임계치 값이 7.81이고요. 그리고 계산을 한 값은 35.6이에요. 즉, 우리 계산값이 임계치를 훨씬 넘어섰죠. 즉, 어디에 있어요? 기각 영역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연계석을 기각하니까 두 개가 무언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소리죠. 즉, 외향적인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색깔과 외향적인 사람이 선택을 하는 색깔은 다를 것이다. 즉, 두 그룹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개가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SPSS를 통해서 빨리 검증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건 똑같은 예를 제가 SPSS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거 보시면 내외향성, 색 선호도, 그리고 여긴 빈도인데 이게 약간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것 같죠?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냐면 1이 나타내는 것은 내향, 2가 나타내는 건 외향,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혹은 이게 외향이고 이게 내향이고 이렇게 명목척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색깔 선호도, 즉 1번이 뭐 빨간색, 이렇게 파랑색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테이블에서 들어가 있었던 각각의 셀 있죠. 셀에 있는 빈도수가 옆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이 내향이고 1이 빨강이었다면 내향이고 빨강을 선택한 사람은 빈도수가 10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자료값을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역시 이 빈도는 숫자, 즉 점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빈도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센 값이잖아요. 그래서 SPSS한테 나는 이거는 빈도 값이다 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해요. 데이터를 가서 가중 케이스에서 이 free라고 하는 이 자체의 값이 빈도 변수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넣고 확인을 누르면 SPSS는 이게 빈도 값이다라는 걸 압니다. 다음에 기술 통계량으로 가세요. 분석에서. 그리고 비율 값에 들어가세요. 이거 비율이 아니라 교차 분석으로 가세요. 여기 교차 분석을 가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교차 분석이 떠요. 그랬을 때 우리 아까 테이블 기억나시죠? 뭐가 행이었고 뭐가 열이었는지. 행이 뭐였죠? 내외향성이었죠? 그리고 열이 뭐였죠? 그 색깔 선호도죠. 그래서 행에다가 내외향, 열에다가 색 선호도를 넣으세요. 그리고 통계량을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다 카이 제곱을 할 건지 상관관계를 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다른 분석 방법까지 다 나와요. 근데 저희가 할 거는 카이 제곱이니까 카이 제곱을 클릭하고 계속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가 되게 좋은 게 이제 앞에다가 또 옵션이 뭐 이제 그 왜 기대 빈도라든지 아니면 표본 빈도를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SPSS가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럼 빈도치에 이렇게 빈도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테이블처럼.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선 카이 제곱 독립성 검사를 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피어슨 카이 제곱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0.00000 나왔죠. 이 값이랑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유의수진 값이랑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연가설 기각을 실패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SPSS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실습 조교님께서 복습을 해 드릴 거예요. 예,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상관 분석이에요. 저희 이제 오늘 카이 제곱이랑 상관 분석이랑 단순 회귀 분석 보기로 했는데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좀 들어보셨던 영역일 것 같아요. 상관 분석이 뭐죠? 그냥 변수면 변수 간의 관계,
상관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측정치, 이것을 상관이라고 하고 상관값 혹은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상관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는 상관의 방향이 정적 상관인 건지 부적 상관인 건지 그 방향과, 두 번째는 상관의 강도 혹은 정도, 이게 정말 스트롱한 상관인 건지 아니면 약한 상관인 건지 중간 정도의 상관인 건지, 즉 상관은 방향과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다. 다 누르려니까. 자, 우리가 보통 키랑 무게는 어떤 쳐? 상관이 있죠. 자, 근데 보통 키랑 무게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적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느 날 그 피험자들을 보고 키와의 무게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키와 무게를 관찰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위로 방향으로 가죠. 즉 이 말은 뭐예요? 키가 크면 클수록 무게도 많이 나간다죠. 이런 거를 정적 상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예가 될 수 있냐면은 부적 상관의 예인데 시험 불안도, 테스트 앵자이어티랑 그리고 시험 점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요. 시험에 대한 불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험 점수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죠? 이런 경우는 무슨 상관이 되냐면 부적 상관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관계, 이런 연구를 또 할 수 있는데 형제 자매수랑 신발 사이즈, 이런 건 어떨까요?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죠? 이런 거는 관련이 없다. 즉 방향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항상 정의가 내려져요. 정적 상관, 부적 상관, 상관이 없다. 세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관을 볼 때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정도, 강도, 상관의 강도인데 상관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얘는 상관이 낮은 거예요.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의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의 점수들이 이 닷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더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의 정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퍼지는 게 정말 더 퍼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적 상관에 관해서 상관의 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어때요? 이건 무슨 상관이죠? 부적 상관. 그쵸? 부적 상관에 관해서 상관의 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그래프에서 뭐 어떤 관계가 가장 상관이 강도가 큰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네. 상관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지금 아까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봤잖아요. 충분히 그래프를 보고도 이게 정적 상관인지 부적 상관인지 혹은 상관의 강도가 큰지 작은지 또 알 수 있지만 이거를 숫자 하나로 나타내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라는 상관계수인데 주로 두 변수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일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즉 점수, 시험 점수 이런 거요.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는 계산하는 공식이 있고 이런 공식 방법을 써요. 사실 공식을 조금만 뜯어보면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거든요. 이 윗부분은 이거 기억나시죠? 평균이죠. 평균에서 각각의 점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변수가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죠. x, y. 그리고 x와 y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x로부터 y, 이 다른 각각의 점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y라는 평균에서부터 각각의 점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다 더해요. 우리 아까 전에 상관의 정도를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이런 닷들이 얼마만큼 점에서 그 직선에서 떨어져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떨어져 있는지 봤죠. 만약에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어땠어요? 상관이 낮았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는지 정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점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는. 그리고 밑에는 스탠다드라이즈 시켰다고 해서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x, y로. 그러면 상관계수가 나와요. 이 상관계수는 정말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개의 변수가 선형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어떤 성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범위가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자, 마이너스 1은 뭘 나타낼까요? 부적 상관인데 상관 강도는 어떨까요? 제일 높아요. 부적 상관에선. 그쵸? 그리고 0은 상관이 없어요. 1은 어떨까요? 정적 상관인데 정말 상관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예를 보면 좀 대충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 그래프 보면은 이 그래프상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프상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점수를 가지고서는 피어스 상관계수를 계산을 하면은 0.09가 나온대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많이 퍼져 있고, 거의 상관이 없어 보이니까 0에 가깝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봅시다. 얘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온 애들을 가지고서는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0.93이 나온대요. 어때요? 이해되세요? 왜 마이너스인지도 이해되시죠? 이게 부적 상관이고, 그리고 어때요? 직선에 점들이 굉장히 몰려있죠? 그 상관이 높은 거죠. 그래서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떠세요? 정적인지 부적인지 우선 아시겠어요? 정적 상관이죠.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에 상관 정도는 어떨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높진 않겠죠. 1에 가깝지는 않을 것 같죠. 그래서 0.34가 계산을 하니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프와 피어슨 상관간의 관계인데, 주로 이렇게 리터러처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0.1에서 0.3은 약한 상관이고 0.3에서 0.5는 중간 정도의 상관이고 0.5에서 1 사이는 이거 오타예요. 타이포예요. 1 사이는 강한 상관이다 라는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준 기준도 있기도 합니다. 선형 관계를 측정을 하는 도구이다. 제가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딱 착각하는 게 상관관계야, 상관을 측정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상관을 측정을 하는 도구가 맞아요. 측정을 하는 측정치가 맞는데 선형 관계를 측정을 하는 측정치예요. 그럼 제가 왜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X하고 Y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우리는 Y는 X 스퀘어라는 어떤 공식도 있어요. 그쵸?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점수를 SPSS를 돌려서 피어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하면 0이 나와요. 왜죠? 선형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림을 안 그려보고 그냥 데이터 값만 가지고서는 계산을 해서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하면 0이 나오니까 두 개가 X하고 Y가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틀린 거라는 거죠. 선형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X와 Y 사이의 관계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을 구했더니 0.82가 나왔어요. 얘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료값도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똑같이 나와요. 얘도 어떨까요? 얘도 두 개를 가지고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똑같이 0.82가 나와요. 얘는 여기 있는 아웃라이어만 빼면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값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때요? 얘 역시 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즉 얘는 전혀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는 두 변수인데 이 하나에 있는 아웃라이어 때문에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상관이라는 거를 구해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을 구해요. 그냥 보시면 논문을 쓰시거나 뭔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뭘 할 때 보면 그냥 막 SPSS를 띡띡띡띡 돌려가지고서는 상관을 구하세요. 구해가지고 그 값을 테이블을 그냥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값이 정말 믿을만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그럴 때에는 꼭 스케일러 플랫이라고 해서 아까 그 데이터를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모양이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선형관계의 상관을 나타낸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썼던 키 몸무게, 키하고 몸무게 관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선형관계의 상관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SPSS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제가 이걸 만들어 봤는데요. 그 첫 번째 열이 가리키는 거는 키고 두 번째 열이 가리키는 거는 몸무게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딱 그려봤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나 해서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분석을 가가지고선 상관 분석을 클릭을 하시고 이별량, 별량이 몇 개죠? 지금 2개죠? 그래서 이별량 상관 계수를 가는데 클릭을 하시면 누구와 누구와의 상관 계수를 구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키하고 몸무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변수를 이쪽으로 이동을 한 후 여기 상관 계수 중에서 뭐 스피얼만이라든지 다른 애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피어슨 하고 있잖아요. 피어슨을 클릭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상관 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키하고 몸무게 사이의 상관 계수는 0.911이고 이 값은 굉장히 0.01 수준에서 유의한 값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네. 여기까지 이제 상관 분석에 관련됐고요. 이제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저희 토픽이죠.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귀 분석은 되게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x와 y가 있는데 관계가 된 다음에 y가 x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볼 때 이제 회귀 분석을 보는데 제가 단순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도 계속 했었지만 1원에서 2원 별량 분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카이-스퀘어도 어떻게 됐죠? 적합도에서 검증, 즉 변수가 하나 있을 때 적합도 검증에서 뭘로 바뀌었죠? 독립성 검증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변수가 2개로 가면서 이런 것처럼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인 x가 하나예요. 여전히 변수는 2개예요. x, y. 근데 x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하나예요. 근데 x라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가 돼요. 그러면 다중 회귀 분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y라는 값은 여전히 하나예요. x가 몇 개로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단순 회귀 분석이 될지 다중 회귀 분석이 되는 거예요. y가 만약에 막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는 또 이제 다른 분석 반식이 뭐 요인 분석이라든지 구조 방정식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오늘은 단순 회귀 분석을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중 회귀 분석이랑 그다음에 설문지에서 신뢰도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타당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순 회귀 분석 제가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 있어요. 또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공식으로 성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x값이 5일 때 y값이 뭐가 될까? x값이 10일 때 y값이 뭐가 되지? x값이 20일 때, 100일 때 뭐가 되지? y값이 이런 식으로 예측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만약에 계산을 했다면 그러면 4년 전에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 추정을 하는 것. 그러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계산했었을 때 5년 후는 값이 뭐가 될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됩니다. 다 여기서 아까 금방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단순이 무엇인지. 단순은 독립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인 거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맨 처음에 단순 회귀 분석은 상관이랑 되게 관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상관이 높으면 단순 회귀 분석에서 더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입학시험 점수가 X축에 있어요. 여기. X축이고요. Y축은 GPA예요. 그 두 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각각이 뭐가 되죠? 자료값이 되죠. 각각이 이제 거기에 참가 여기에 우리의 서브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다다다다 그려봤을 때 딱 이것만 봤을 때 우리 금방 상관 배웠잖아요. 뭐죠 이게? 정적상관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되게 높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형 단순 회귀 분석에서 선형 단순 회귀 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약에 선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제가 예로 보여지는 거는 X값이 620일 때 Y값이 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그쵸, 3.2 정도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귀선을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 선형 회귀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뭔지를 보면은 이 공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x가 뭔가 제곱이 올라가거나 뭐 세제곱이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죠. 1차식이죠. x가. 그래서 이게 바로 선형이에요. 그리고 y는 a 플러스 bx. 이게 바로 기본적인 회귀선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 x값이 있고 y값이 있죠. x값이 뭐였죠? 입학시험이고 y값이 뭐였죠? GPA죠. 즉 x값이랑 y값을 알고 그리고 나서 뭐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a랑 b를 모르죠. 즉 a하고 b를 추정을 해내야 돼요. 뭘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a하고 b값이 무엇인지 추정을 해요. 그러면은 회귀선의 공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귀선의 공식을 완성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면 여기 우리가 A값도 알고 B값도 알아요. 그러면 X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Y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회귀 분석은 예측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자, A는 뭐예요? 우리 이 정도는 되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A는 절편, B는 기울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A는 이 선에서 뭐를 가리키느냐면요. 여기 Y에 만나는 점이에요. 즉 X가 0일 때 Y에서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절편이 되는 거고요. B는 뭘까요? 기울기니까 이 선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회귀 공식을 찾는 게 가장 주요한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딱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장 적절한 회귀 공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스럽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y값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 회귀선이 있어요. 이 회귀선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y값과 회귀선 사이의 값 차이를 계산을 해요. 이걸 에러라고 하거든요. 즉 원래 y값과 우리가 회귀선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 종류의 회귀선이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회귀선에 따라서 결정되는 y의 값과의 차이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 차이의 값들을 다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하는 선이 아주 적절한 회귀선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회귀선이 보이시죠? 그리고 각각의 노란 게 우리가 관찰된 y 값이에요. 그러면 y의 관찰된 값과 회귀선과의 관계가 지금 여기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다 에러가 되고 이 에러를 다 계산을 해요. 에러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스퀘어를 하고 더해요. 다 더해요. 이 값이 가장 적게끔 되게 막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다가 그 선을 적절한 자리를 선을 결정을 해요.
이게 바로 회기선이 되는 거고, 이 방식을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인터셉트랑 절편이랑 기울기를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공식이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이 특강이기 때문에 이 공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지만, 한 가지 정도 봐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기울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거 혹시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세요? 이게 앞부분은 바로 배웠던 상관이죠. 즉 상관이랑 기울기랑 연결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상관, 그쵸? 여기 상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상관이 높으면 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상관 분석에서 사용을 했던 똑같은 예를 가지고 단순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상관 분석에서 사용을 했던 예가 뭐였죠? 키하고 몸무게의 관계였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까 그렸던 그래프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는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해보세요. 같은 자료값을 가지고 분석에 우선 가신 다음에 회귀 분석을 클릭을 하시고 선형. 저희 지금 선형 단순 회귀 분석을 하잖아요. 그 선형을 클릭을 하시면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자그마한 박스가 떠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존과는 다르게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독립변수를 키로 잡았고 종속변수를 몸무게로 잡았다고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전에 그 그래프에서 X축이 뭐였죠? 키였고 Y축이 뭐였죠? 몸무게였죠? 그래서 Y축은 항상 종속변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다가 한 다음에 통계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다양한 결과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에서 좀 더 색다르게 나오는 결과값은 이거고, 이 결과값을 가지고서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보시면 상수값이 나오죠. 상수값이 공식에서 뭐가 되게 되냐면 절편이 돼요. 그리고 키 옆에 여기 이 값이 나오죠. B값. 이 B값이 기울기가 돼요. 표준화 계수는 X하고 Y를 평균으로 표준을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편값이 0이 돼요. 0에서부터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표준화 베타값이 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A값과 절편값과 기울기를 다 하실 경우에는 앞에 있는 비표준화 기술을 사용을 하시고요. 이거를 가지고서는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앞에 상수값이 뭐였죠? 우리 절편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0.459. 그 다음에 값이 뭐죠? 기울기죠. 그래서 0.349. 그래서 x, y. 즉 각각의 x는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y 값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건 뭐냐면요. 이 회기식으로부터 나온 예측된 y 값이기 때문에 제가 닷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냥 y값이랑은 다른 값이죠. 이건 회계식을 통해서 나온 y값이에요. 즉,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절편이랑 기울기를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구해서 이런 회귀선을 공식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스케일러 플랫 그린 거에다가 회귀선을 이렇게 긋는 거를 원하세요. 그런 것도 SPSS에서 보면 도표 편집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회귀선이 그어지고요. 공식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와요. 이거를 자세한 거는 이제 좀 실습하실 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단순 회귀 분석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변수, 독립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이렇게 더 추가됐을 때 어떻게 분석하는지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주로 우리가 지금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를 하실 때 설문지 조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설문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돼요. 이 설문지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타당도가 있는지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